네, 반갑습니다. 2021년 경주시 청소년 특강 인문학과 소통 강의를 맡은 홍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문학과 소통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인문학과 소통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아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는 인문학과 소통의 두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첫 시간과 둘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첫 시간은 어떤 강의냐? 바로 네, 소통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겠죠. 예,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또 공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좀 힘드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험 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모님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타인과 잘 지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타인과 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예. 타인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우리들은 나만의 세상이 있듯이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만의 세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잘 지내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좀 해주고 계시겠지만, 타인은 지옥이다는 말만 잘 이해하신다면 오늘 강의의 거의 절반 이상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타인은 지옥이다는 말은 제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냐면 프랑스의 작가이시죠. 네, 프랑스의 작가 그리고 사상가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발음도 조금 하기가 힘들죠. 네. 그렇죠. 타인은 내가 나다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각자 성별도 다르고요. 그리고 각자 학교, 그리고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디서 사셨는지, 환경이 전부 다 다르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 그리고 자신만의 행동이 어느 정도 프레임, 틀에 좀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친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겠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함께 모여서 사는 우리 인간들은 아무래도 내가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타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타인은 지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타인 없이 또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뷰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자, 뷰카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복잡성, 모호성의 약자입니다. 아주 변동적이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또한 복잡하며 모호한 사회 환경을 말할 때 우리는 뷰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좀 생소하신 우리 친구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뷰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 미국 육군 대학원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미국 육군 대학원은 좀 특수한 곳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굉장히 즉각적이고 그리고 유동적인
대응 태세와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군사 용어로 사용이 쭉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현대 여러 상황을 표현하는 이제 경영, 뭐 경제 키워드로도 사용하고 있죠. 먼저 변동성 한번 볼까요? 예, 변동성은 예고가 없죠. 예고 없이 극단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뭐 변화의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정도, 규모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전에 어떤 위험한 신호들이 감지된다면 그 신호들을 눈여겨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경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좀 키워가는 것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꼭 가져야 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휴대폰을 완전히 신상품을 샀다고 하더라도 뭐 몇 달만 지나면 거의 중고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특히나 디지털 기기, 뭐 디바이스 등등은 한 달, 두 달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불확실성 한번 볼까요? 불확실성은 뭐 이슈, 그리고 뭐 사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음,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이유는 아무래도 변화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어떠한 도전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지 뭐 경험하기 전까지는 전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는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시대에 놓여져 있는 존재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복잡성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성은 뭐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의존하는 서로 다른 요소들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한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보다 보면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할 때는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한 사람 건너뛰면 모두 다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뭐 한 사람 건너뛰지도 않죠. 그냥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그런 데 보시면 얼굴은 전혀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다 친구로서 그렇게 맺어져 있는 거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 모호성 보시겠는데요. 모호성은 뭐 약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보라든지 그리고 상황, 그리고 사건의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모호성은 의혹을 키웁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당연히 지연시키겠죠. 그러다 보면 기회를 놓치는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경험들을 꽤 해보셨을 텐데요. 당연하겠죠. 경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선택을 미루다 보면 어느새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마저 훅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감정들이 드시나요? 음, 매우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굉장히 유쾌하신가요? 아니면 좀 불쾌한가요? 아니면 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시는지.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뷰카 시대, 뭐 복잡하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네, 그리고 변동이 심하고 그리고 모호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아무래도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 인간이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겠죠. 아마 우리 선조들도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을 텐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지식도 많이 없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드는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피엔스 종이라는 종이 쭉 이어지도록 했을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무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잘 활용하고 이용했을 수도 있겠죠. 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들 때는 언제나 좀 재수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책을 읽습니다. 살짝 도피성 취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든지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 책을 읽다 보면 한 곳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그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많이 상쇄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앉아서 책을 많이 읽긴 합니다만 각자 사람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친구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수다를 떤다고 그러죠. 수다를 떨면서 충분히 그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떨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한 어떤 분들은 쇼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잠을 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 이 감정들을 없애려고 노력한다고도 합니다. 각자 다르겠죠. 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연구해 본 결과 우리 선조들은 이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들이 들 때마다 어떠한 특정 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행위들은 일시적인 그 감정, 현상을 조금 없애는 정도이지 본질적으로 이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완전히 없애거나 상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들 때 어떠한 행위들을 했을까요? 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바로 이렇게 무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 무리를 이룬다. 지금 우리들이 무리를 다 이루고 살고 있는 거죠. 네, 무리를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자, 무리를 이루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어, 무리를 이룬다. 지금 여러분들 다들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리죠. 예. 자, 무리를 이루면 어떤 점이 좋으시던가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사람들은 왜 모일까? 왜 무리를 이룰까라는 거죠.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인간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리를 이루고 모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예. 네, 그러고 보니 아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 저의 곁에도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또 무리, 모임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 꾸준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인간들은 모이는지 무리를 이루는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이라는 또 역시 철학자죠. 금방 우리 언급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스승입니다. 스승인 플라톤은 자기의 저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협업과 협력을 통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장점으로 국가를 이룬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은 DNA적으로 모여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물방울로 태어나지만 물방울로서 머물러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에 끼지 못할 때, 어떠한 친구들이나 단체 모임에서 소외될 때, 우리는 그럴 때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죠. 예, 무리에 끼지 못할 때 우리는 지독한 소외감 그리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자, 말 그대로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다는 거죠. 자, 하나의 물방울이 얼마나 약한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물방울 하나가 책상 위에 똑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손으로 쓱 닦아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조금 강한 바람만 조금 불러일으켜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따뜻한 빛을 가한다든지 뭐 햇빛 가하고 조금만 있어도 그냥 증발해 버리죠. 자, 물 한 방울 이렇게 약하지만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이렇게 물방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물방울은 제법 큰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 개개인 한 명 한 명은 얼마나 약합니까? 하지만 이 인간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그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쩌면. 어쩌면 그 부분이 또 인간에게는 큰 오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인간은 아주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다른 무서운 맹수들보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발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주 약할 수밖에 없죠. 고대에는.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무리를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무리를 이루었을 때 좋은 점과 그리고 무리를 이루었을 때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테란 말이죠. 예. 그거 하나씩 좀 짚어가 보죠. 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장점과 그리고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공동체를 형성할 때 장점들이 무엇이 있냐면 공동체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학교라는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보호받고 지켜지는 거죠.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을 나갔을 때도 우리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린 든든하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모여있으면 어때요? 친구들끼리 모여있으면 아주 재밌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있을 때가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혼자 놀 때도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인간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할 때 훨씬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다고 그랬죠. 바로 인간 관계를 맺혀주는 게 공동체의 또 장점이죠. 자, 또한 우리에게 따뜻함도 주고요. 그리고 힘들 때 공동체 속에 있으면 위로도 많이 해줍니다. 그런 걸 우리 봤기 때문에 공동체에 계속 소속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가 하면 공동체가 분명히 단점도 있죠.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세상은 각자 끝과 끝에 있는 대립을 통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형성되기 마련이거든요. 자, 공동체는 우리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귀찮게 합니다. 그렇죠? 예. 학교나 그리고 가정에 우리가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나 국가에. 그래서 우리를 귀찮게 때로는 하고요. 그리고 구속도 합니다. 그렇죠. 법규가 있고요. 법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로 사회적인 또 암묵적인 약속들 지켜야 되는 예의, 예법 등등으로 우리를 좀 구속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는 않죠. 자, 그러다 보니 뭘 자꾸 시키죠. 학교에서는 공부해라고 시키고요. 네,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 어른들에게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에게 예의를 좀 지켜라라고도 자꾸 시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정이 힘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됩니다.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으면 얼마나 결정이 쉬워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나만 생각하고 나만 먹을 것을 결정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함께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메뉴를 결정하는데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서로서로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동체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가지는 매력이 훨씬 크다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인간 사이에 있을 때 인간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큰 힘을,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인간은 모이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또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생기는 큰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장점이 분명히 인간관계를 맺게 해준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고민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땐 큰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와의 사이에서 당연히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사람은 어떻다? 그렇죠.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시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어쩌면 타인과 잘 지내는 일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인간관계에서 참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친했던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서로의 또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돌아서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는 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이런 또 관계에서 고민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많은 다양한 방법 등으로 인간관계에서 고민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인간관계에서 고민이 시작되지만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또한.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인문학과 소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인간관계는 난로처럼 대해야 한다. 너무 가깝게도 너무 멀지도 않게라는 문장이 있네요. 혹시 이 문장 어디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저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해민스님, 네, 해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에 이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해민스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인간관계는 참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조금 와닿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난로처럼 돼야 한대요. 그렇죠. 난로를 너무 가까이 가면 어때요? 그렇습니다. 화상을 입게 마련이죠. 그렇다고 난로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어때요? 춥습니다. 난로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도구인데 추워지면 제기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인간을 위해서 난로는 틀어짐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깝게 가면 화상을 입고요.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그 난로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그래서 평생 우리 인간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고민 때문에 언제나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왜냐?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에서 오는 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이 같다라면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친구도 이렇게 생각하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모두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냥 모두 다르니 그냥 이렇게 갈등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갈등만 계속 빚는다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하고 두려움 그리고 갈등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인 솔루션이 바로 이 소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면 소통은 다름이 도움이 되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모두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다름이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소통은 서로의 다름이 도움이 될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나와 다른 것들이 사실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현실은 이 다름이 다툼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도움으로 만드는 기술, 이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뭐 토론 대회라든지 우리 정치인들 나와서 토론한다고 할 때나 아니면 뭐 많은 시민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굉장히 생각들이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면 이 다름을 인정하기란 정말 정말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아니 뭐 소통이 다르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다름이 도움으로 만드는 기술이 소통이니까 요것만 잘 활용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은 사실은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거죠. 현실로 다가오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하죠. 자, 가슴 속에 줄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전문 용어로 꼰대라고 그러죠. 이 꼰대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가슴 속에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단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음, 이 정도 되면 나와 맞겠네? 이 사람은 내 편. 어, 줄을 대어 보니까 나와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나와는 틀린 사람이라고 또 간주하기도 하죠. 음, 이 가슴 속에 줄자를 가지고 다닌다는 말은 한마디로 모든 기준을, 세상의 모든 에너지와 그리고 기준들을 자기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할 줄밖에 모르기 때문에 타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예.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살기가 어떨까요? 편리하겠죠. 음. 본인만 생각하면 되니까. 하지만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을 때 비로소 강해지고 인간다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놓여 있다면 살아가는데 편할 마음을 들 수는 있으나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겠죠. 주위에 친구도 많이 없을 확률이 있고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혹시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나르키소스라는 인물과 에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굉장히 얼굴이 잘생긴 미소년이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잘생기고 인물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요정들도 많이 좋아했는데 그중 에코라는 요정도 이 나르키소스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에코는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절대 자기가 먼저 말할 수 없는 벌을 받았던 요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이야기를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어, 이렇게 벌을 받게 된 이유는 제우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신 중의 신, 제우스죠. 제우스의 아내가 와이프가 헤라라는 또 여신 중에 최고의 여신이지 않습니까? 이 헤라가 제우스를 추격합니다. 제우스가 조금 나쁜 행동을 하는지 싶어서 감시하러 다니는데 이제 현장을 목격해서 덮치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에코가 나타나서 계속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헤라가 제우스의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화가 난 헤라가 에코에게 벌을 내리죠. 그 벌이 바로 너는 항상 먼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후에 그 뒤에 이야기를 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벌을 줍니다. 자, 형벌을 받은 후에 이 나르키소스를 만나게 되는데 너무너무 멋져서 사랑을 고백하고 싶으나 말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에코가 과감하게 나르키소스의 등 뒤에서 백허그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니 나르키소스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나르키소스는 절대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마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 에코를 밀쳐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너 따위가
나의 몸에 손을 대다니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너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은 에코는 동굴 속으로 숨어듭니다. 숨어들어서 신에게 기도를 하죠. 나르키소스가 사랑하는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거절당했을 때 그 아픔을 꼭 느끼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동굴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형체는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에코 하면 어디서 자주 만나게 되나요? 그렇죠. 노래방에서 에코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리고 산에 등산 갔을 때 야호라고 외치면 요즘에 야호라고 외치지 않는데요. 무야호라든지 예, 유야호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죠. 그게 에코지 않습니까? 메아리. 그렇습니다. 그 노래방의 에코와 그리고 산 등산의 정상에서 외쳤을 때 돌아오는 에코가 바로 이 에코, 물의 요정, 이 에코에서 유래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나르키 소스도 이 에코가 간절히 바랬던 나르키 소스가 에코가 어떤 간절하게 바랬습니까? 나르키 소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거절당했을 때 아픔을 좀 겪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신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사랑할 수밖에 모르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자기 애가 너무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르키소스가 물을 바라보는데 자기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왜 못 보게 했냐? 신탁을 받아요. 그러니 나르키소스의 부모들이 나르키소스에 대해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궁금해서 신에게 물어보니 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결코 자기의 얼굴을 보아서는 되지 않는다. 자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운명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르키소스의 엄마 아버지가 신입니다. 요정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나르키소스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주위의 모든 거울은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물을 통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의 요정들에게 부탁을 해서 물의 요정들이 물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 나르키소스는 전혀 자기 얼굴을 모르고 본 채 없이 살아왔죠. 살아오다가 이 에코의 간절한 청을 받아들인 신 때문에 나르키소스는 처음으로 자기의 얼굴을 물속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얼굴 보니까 어때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나르키소스가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냥 다가설 수 없죠. 손을 뻗으면 물이 흐려지고 자기 모습이 사라지잖아요. 계속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어, 굶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르키소스가 죽었던 그 장소에 한 송이 꽃이 피었다고 그러죠. 그 꽃 이름이 수선화입니다. 이 수선화는 꽃말이 자기애라는 꽃말이 있어요. 예. 이렇게 자기만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추구해서 타인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일으킬 때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나르키소스와 에코에는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둘 다 제가 볼 때는 일방적입니다. 에코도 나르키소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뒤에서 끼안아 버렸죠.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나르키소스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으로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소통도 마찬가지죠. 쌍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인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타인의 생각이나 타인의 환경, 그리고 타인이 처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렇게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발음도 하기 힘든 프로크루스의 침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이 악마입니다. 악마. 악동? 아니죠. 괴물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괴물이에요. 괴물. 어떤 괴물이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리고 잠도 꼭 재워줘요. 어이구 선생님 이게 왜 괴물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프로크루스테스는 자기 침대에 나그네를 눕히면서 좀 잔인합니다만 자기 침대에 이 나그네가 키가 너무 커서 다리가 삐져나올 수 있잖아요. 다리가 키가 너무 크면 그러면 그 삐져나온 다리를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침대보다 키가 작은 나그네가 오면 이 나그네 몸을 느려서 그 침대에 맞추게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운 좋게 이 침대에 딱 맞는 나그네가 왔다고 친다라면 과연 이 나그네는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루크루스테스는 키가 딱 맞아도 이번에는 침대를 조정해서 또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 프루크루스테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이 바로 자기의 기준만으로, 자기의 잣대만으로 이 세상을 전부 다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자신의 너무나 이 확고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 되게 멋지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크로스테스처럼 자신의 너무나 확고한 가치관에 대한 믿음은 때로는 이 프로크로스테스처럼 폭력과 그리고 오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상호 소통에 부재를 낳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자세가 폭력과 오만, 자만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상쇄시키겠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가 프로크루스테스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기준이 제일 중요하고 내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고 생각한다면 타인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영역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이 상대방의 영역은 나의 기준에서 볼 때이고 그 상대방이 볼 때는 자기 영역인 거죠.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인간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하지만 세상은 이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만으로만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나의 세상에서 사실 타인의 세상으로 한 걸음만 다가서는 것으로도 이 세상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나의 영역에서 상대방 영역으로 조금 다가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조그마한 공통점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 공통점이 발생한 모습에 상대도 또한 나의 영역으로 한 발자국 다가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보다 아주 큰 공통점이 생깁니다. 겨우 상대와 나라는 사람이 한 발자국씩만 상대 영역으로 다가섰는데 처음엔 전혀 공통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발자국만 다가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통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뭐가 생깁니까? 함께 공감하는 영역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네. 자, 그래서 언어를 한번 공유해 볼까 하는데 일단 이 언어 공유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제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5가지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네. 그리고 각자가 생활한 환경이나 그리고 공부한 학교 뭐 다들 생각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감히 예측하건대 아마 이 5문장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 토끼는 어떻게 뛰어가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북이는 어떻게 기어가나요? 그렇죠.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냇물은요, 그렇죠. 졸졸졸 흘러야 시냇물 같죠. 시냇물이 콸콸콸 흐르면 시냇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자, 새싹은 당연하게 파릇파릇 피어나야 새싹 같아요. 뭐, 새싹이 푸르스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또 새싹 맛이 안 나는 거죠. 자, 흰 눈은, 뭐, 저희 지역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흰눈은 역시 어떻게 쌓여야 제맛이냐? 맞습니다. 소복소복 쌓이는 게 바로 제맛이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5문장을 해봤는데 모든 단어가 아마 비슷하게 공통점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이 토끼는 깡총깡총 뛰고요. 거북이는 엉금엉금 뛰고요. 그리고 시냇물은 졸졸졸 흐르고 새싹은 파릇파릇 피어나고 흰눈은 소복소복 쌓인다고 말씀하셨다면 아주 친밀한 친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죠. 언어를 공유한다는 것은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 왜냐? 생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어를 줘야만 우리는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생각을 공유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나와 생각이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생각이 통하면 무엇인가 친밀감을 느낍니다.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동질감을 느낄 때 우리는 저 사람을 조금 편애하고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언제 생각을 해야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선택을 해야 될 때나 그리고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언제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사람은 질문 받을 때 생각합니다. 질문 받을 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 중에 살아가면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나요? 어때요? 어, 질문을 매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질문을 하느냐? 바로 질문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질문은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정보도 얻고요. 통제도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열게도 하고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에 답하면 또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선 질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질문을 해야만 언어가 들어와야만 우리는 생각을 비로소 할 수 있으니까. 이 질문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각광받았던 시기가 아마 이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읽은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읽지는 못했지만 제목이라도 들어봤던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저자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걸 좀 선생님도 보게 되었는데요.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이 강연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EBS 방송을 통해서 또 강의도 했죠. 이 모습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교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대신에 끊임없이 학생들과 소통을 하더라고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 주장들이 엇갈리고 그러면 여러 주장들이 엇갈리면 어때요? 서로서로 토론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만 제시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혼란을 좀 만들게 하는 거죠. 이와 유사하게 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통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일방적인 것 좀 익숙해 있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 같아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질문을 받으면요. 사실은 평상시에는 우리 의식 자체가 외부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타인의 초점, 타인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질문을 받았을 때 의식은 비로소 나의 내부로 향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부로 향하는 이 본질,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의식을 나의 내부로 들어올 때 이 화살 자체를 내부로 향하게 할 때 비로소 인간은 생각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는 밤 얕은 사람이 있죠. 이 생각이 깊은 사람은 당연히 타인의 입장도 아마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타인과 잘 지내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기 드디어 첫 번째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소통이 일방적이기 쉽단 말이에요.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때 비로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가치관에 빠져 있던 것에서 비로소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타인을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치를 들고 철학하는 법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던 세상을 다 깨부수는 게 바로 생각의 힘이다라는 거죠. 어, 그 생각의 힘은 질문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질문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가두고 있는 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은 이 틀을 깨트리게 하는 게 바로 질문입니다. 망치로 부수고 그리고 그 부수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이고 인문학이다라는 거죠. 자, 이 피터 드러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경영학의 아주 큰 거장인데요. 이분이 13살 때 자기 스승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죽은 뒤에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이 이 피터 드러크라는 경영학자에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소통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내 삶의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자, 고민해 보지 않으셨다면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이 위치해 있는 이 시점에서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보는 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첫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왜 소통이 중요한지, 왜 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예, 인간은 무리를 지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무리를 이루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과 함께 서로 교류하며 살아야만 충분한 시너지와 에너지를 얻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게 소통이었다. 자, 소통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다라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선 많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생각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1교시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45분 동안 수고하셨고, 둘째 시간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